투자에 관련돼서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언제 사고 언제 파는가, 이른바 시기를 결정하는 일이 투자의 요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니까. 그런데 시기의 선택의 문제는 잘 맞지도 않을 뿐더러 전체 성과에 기여하는 바가 가장 적습니다. 전체 성과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자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을 해야 될 때 주식의 양을 늘리고, 주식을 조금 조심해야 될 때 주식의 양을 줄이면서 다시 재조정하는 거죠.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와, 이렇게 많이 빠지니까 주식을 다 없애버려야지, 이런 케이스들도 있는데 급하게 하지 마시면.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2020년 3월에 주식시장이 폭락했죠. 그죠? 정말로 3월 20일로 기억이 나는데, 제가 금지 오겹처럼 막 몇 년 갖고 있던 종목이 있었거든요. 딱 보니까요, 72% 마이너스더라고요. 정말로. 너무 많이 떨어졌네요. 네. 제가요, 파란색 매도 버튼에 손이 가고 있더라고요. 정말로. 눌렀어요? 누르다가 현타가 온 거야. 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이제 정신 차리셨어요? 정신 차리셨어. 너 방송을 그렇게 하면서 너 이거 너무한 거지. 그래서 멈췄어요. 그런데 그때 제 주식의 전체 자산의 주식의 비중을 계산을 해봤죠. 전체 자산의 60% 정도는 주식 등 주식 관련 상품, 그 다음에 나머지 20%는 채권 등 예금 등 채권형 상품, 나머지는 부동산, 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예금이 망가졌나요? 부동산이 망가졌나요? 주식만 망가졌거든요, 그때는. 그죠?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1년 전에 비해서 제 자산의 배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식이 40, 나머지가 비중이 올라갔겠죠. 예금 30에 부동산 30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가만히 있자. 내가 주식이 안 좋다고 주식을 줄인 것도 아닌데 시장이 알아서 나의 자산을 이렇게 조절해 줬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투자를요, 어떤 개별 종목 혹은 그 개별 종목을 사고 파는 시점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총 자산의 비중을 조절하는 일이다. 너무 단절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 여기까지 성공하고 딱 쉬었다가 다시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업다운 하는 거거든요. 조금 부진할 때도 있고 조금 잘 될 때도 있는데 그 연속선상에서 순환한다. 좋은 시절과 나쁜 시절도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다르게 악화되고 개선되어진다라는 그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앞서서 더 중요한 건 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학생은 학업, 직장인은 직업, 장사하시는 분들은 사업. 이게 그분들 여러분들의 본진입니다. 이 본진을 훼손하는 투자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97년도 7월에 생각하고 결단하고 실행했던 거는 나의 당시의 중요한 본진, 그것은 전혀 경험이 없는 생소한 나라에 가서 나의 휴먼 밸류를 높이려는 그 시도가 나의 본진이자 훨씬 더 중요한 투자라는 자각이 있었고 실행을 했기 때문에 정말 럭키하게 저의 자산을 지키고 그 시드머니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배경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본진을 지키시는 투자를 하셔야 오래가고 성공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니까 야, 김프로는 뭐 맨날 뭐 그럼 감정 컨트롤 해가지고 성공만 했어? 저도 엄청 실수 많이 하고요. 정말 뼈저린 실패 경험이 있는데 2005년도에 비교적 빨리 승진해서 임원을 하다가 번아웃이 와서 재정비해서 들어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미국에 갔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비즈니스를 이제 말씀드릴 비즈니스를 하게 됐는데 뉴욕의 흑인 번화가에서 모자 가게를 열면서 장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결심을 한 적이 있어요. 야, 내가 미국에서
생전 처음 장사라는 걸 해보는데 이 주식 투자해서 될까? 그리고 이제 주식을 다 팔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주식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현중공업이라는 주식이었어요. 2005년도에 아깝다. 4만 원대 초반에 샀는데 그때 당시 보니까 한 6만 원 했던 것 같아요. 50% 수익이 났죠. 근데 2007년도에 55만 원 가더라고요. 아이고. 6만 원에 판 게. 그러니까 러프하게 10배가 오르는 걸 보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그러면 저는 제 자사주에 투자한다고 그 좋은 회사의 주식을 팔았는데 그 주식은 10배가 된다고 생각해 보죠. 여러분 안 미치시겠어요? 왜냐하면 미칠 것 같습니다. 하루에 20% 오를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 총 투자 자산의 변동성이 억대가 되는 거예요, 하루에. 그런데 이 가게에 제가 신경 쓸 수 있겠습니까? 하루에 매출 끼껏해야 2, 3천 불 하는, 그럼 마진은 100불, 200불도 안 되는 그 비즈니스를. 제가 얼마나 제 속으로 바보같이 뭘 이렇게 장사를 한다고 그 주식이나 잘 갖고 있었으면 맨하탄에 아파트를 사도 두세 채는 샀겠다. 그런 생각. 근데 뭐 때문에 팔았다고요? 제 비즈니스 때문에 팔았다고요. 모자 가게 망했거든요. 거의. 그 다음에 신발 가게로 다시 재기를 했지만 2006년도 1월 달에 모자 가게를 했는데 그게 힙합 가이들이 이제 패션으로 많이 쓰는 모자인데 이제 흑인들이나 히스패닉 청년들은 깔맞춤을 합니다. 그래서 모자를 패션으로 쓰는 거죠. 처음에는 장사 잘 되더라고요. 요즘 용어로 개장빨이라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또 맞은편에 저희 가게보다 더 큰 규모의 모자 가게 또 생긴 거죠. 거기다가 경험이 없으니까 이 오더를 잘못한 거죠. 많은 양이에요. 그래서 저희 웨어하우스의 그 창고에 더 이상 모자를 쌓아둘 데가 없을 정도로 모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다 돈이잖아요. 그래서 창업 6개월 만에 초기 자본금을 다 소진하고 제 개인 어카운트에서 당시에 15만 불을 더 투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는 안 나가죠. 어떻게 했냐? 어느 여름날 출근해서 저희 매니저한테 당신이 생각할 때 제일 안 팔리는 그 모자 순으로 해서 박스에 담아봐라. 한 박스에 한 다즌 12개씩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모자를 폭에 넣으면 10박스가 나온 거예요. 120가지. 그 120가지 되는 모자 박스를 비즈니스용 차에 싣고 주로 흑인들이 많이 사는 엘리자베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를 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모자를 어떻게 팔아보지 하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첫 번째 딱 상점이 운동화 가게가 있더라고요. 저보다 한 5살 정도 많은 한국 사장님이 카운터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 여기 신발 파시면서 이렇게 모자를 매치시켜가지고 좀 디스플레이에 팔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얘기했더니 지금 모자를 갖고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모자 갖고 온 게 있다고 보여달라요. 그 가게 플로어에 120가지의 모자를 깔았어요.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모자 한 5가지 갖고 올 줄 알았더니 120가지를 가득 깔은 거죠. 모자를 주섬주섬 주우시더라고요. 그래서 5,000불 어치의 모자를 주문을 주셨어요.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요. 달러의 냄새가 좀 나잖아요. 네. 아주 그 달러의 그 냄새 나는 100불짜리 50장을 주시는 거예요. 와. 사실 5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죠. 그때 환율로는. 근데 저는요, 미국 가기 전에 그 5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큰 돈인지 몰랐어요. 엄청 간절했나 봐요. 엄청나게 간절했나 봐요. 근데 어떤 기적이 있었냐면요. 그 김 사장님이 저에게 이런 모자 좀 더 살 가게 하나 소개해줘요. 이렇게. 그분이. 그래서, 그러면 전 좋죠. 그러면 차 타고 따라오세요. 차를 몰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트 오렌지, 웨스트 오렌지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근데 웨스트 오렌지는 굉장히 부자 동네고 이스트 오렌지는 좀 가난한 동네인데 그 웨스트 오렌지에 있는 흑인 청년이 매니저인 가게를 소개시켜줘요. 왜냐하면 이분도 여기서 신발을 떼다가 파는. 거기 갔어요. 했더니 이 매니저가 모자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모자가 없고 신발은 너무 잘 안 팔리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모자를 좀 사겠냐 그랬더니 돈이 없어서 장사 안 돼서 모자를 살 돈은 없으니까 네가 원하는 신발을 바꿔가라고. 그때 제가 이건 더 좋은 찬스구나. 무조건 팔리는 신발들이 있어요. 미국에는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왜 에어포스 원 이런 거. 여름에는 이거는 그냥 캐시예요. 왜냐하면 이건 재고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그 N사의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는 그 신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월에 이 신발을 몇 개를 받느냐가 그 어카운트의 그레이드입니다. 왜냐하면 신발은 재고가 제일 무서운 적인데 재고가 없는 신발이니까. 근데 거기는 백인 동네였기 때문에 그 재고가 많이 있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잘 안 팔리는 그 모자를 원가 플러스 알파 조금 붙여서 주고 제일 잘 팔리는 신발을 원가 플러스 알파로 가져다가 리테일 프라이스로 파니까 재고 정리를 하면서 마진이 붙어지는 그런 죠. 생상적. 그게 저 신발 비즈니스의 첫 번째 케이스였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엘리자베스에 처음 갔던 그 가게를 찾아서 엄청 더운 여름이었는데 그 지도를 들고 그 가게를 갔을 때의 저의 심정, 그 간절함을 마중한 건 뭐였냐면 그 김 사장님의 선이었다는 거죠. 네. 어제 만난 뉴욕이라는 도시의 모자 장수인 저에게 왜 그런 선의를 저에게 베풀어 줬을까? 저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선의가 없었으면 저는 신발로 재개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계속 모자 재고 처리를 하면서 스트러글링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돕는 손길들이 스쳐 지나가게 하지 마시고요.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받으시고 그걸 플로잉 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운들, 그런 선의들이 여러분들의 하는 일, 학업, 직업, 사업을 여러분들의 기대보다 더 크게, 창대하게 만들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06년도 8월 셋째 주 토요일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백투스쿨이라고 하거든요. 미국에서 되게 좋은 리테일 시즌이거든요. 근데 흑인 동네일수록 백투스쿨의 쇼핑 시즌이 더 강해요. 왜냐하면 소셜 베네핏 같은 걸로 이제 받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를 데리고 와서 가방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그러거든요. 통상 평일날 3,000불, 주말에 5,000불 정도가 매출이 평균이었어요. 근데 2시쯤 된 것 같아요. 오후. 캐시 레지스터를 쓸 때인데 툭 캐시 레지스터가 걸려요. 너무 꽉 차서. 돈이 꽉 차서. 와. 그래서 돈을 빼서 주머니에 넣고 다시 했는데 6시간에 한 번 더. 대박.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13,000불? 와. 네, 한여름이잖아요. 근데 7시 만에 퇴근해서 이렇게 차를 몰고 가면 이 석양이 져요.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넘어가는데 제 평생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던 적이 없어요. 저 펑펑 울었던. 그러면서 제가 그때 느꼈던 거는 미국이란 이민사회에서 나의 노력으로 가족을 온전히 부양할 수 있겠네. 그런 안도감, 그런 것들이 버무려지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정말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흑인 상권으로는 최고의 상권이지만 그 얘기는 최고로 위험하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통상은 가게들이 크게 이 높게 단을 쌓아요. 그 다음에 쇼케이스를 놓고 내려다보면서 장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동양 사람들은 특히 키가 흑인들이나 이런 친구보다 더 작으니까 위험하다는 거죠. 가게를 인수하자마자 그 단을 없앴습니다. 쇼케이스를 내렸어요. 손이 막 들어올 수도 있고 주변에 유태인 친구들이 저보고 너 그럼 죽는다. 근데 제 생각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아이 컨택 해야 되고 커스터머를 그렇게. 처음에는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하이파이브 하고 허그하고 또 마이 프렌드라고 불러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과 친해지게 됐고요. 저희 가게에서 파킹락까지 한 150m 정도 되는데 겨울밤은 매우 위험해요.
왜냐하면 캐시를 갖고 있고 깜깜한 그 길을 혼자 가야 되는데 비교적 안전감을 느꼈던 게 제이콥, 제 영어 이름이 제이콥이거든요. 길가에 드문드문 앉아서 담배를 피우거나 마리화나를 하는 그 동네 저희 커스터머들이 있잖아요. 제이콥, what's going on? 막 그러면서 저를 아는 척 해주는 거가 저를 보호하는 거예요. 왜? 낮에 가게에 왔을 때 제가 진심을 다해서 그 친구들을 대하고 커스터머가 아니라 친구로 대해준 그것 때문에 손을 흔들어서 요 이렇게 해주는 게 다른 친구들로부터 저를 프로텍트 해줘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안전을 이렇게 위협받는 일들이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비즈니스 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더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중국 사람, 미국 사람 혹은 인도 사람하고도 경쟁해서 이길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단 한 민족한테는 안 될 수도 있겠다. 그게 어디냐? 아랍. 이 사람들은요, 재고를 안 남깁니다. 다 팔아버려요. 1불만 남겨도 다 팔아요. 그러니까 가격 파괴를 해요. 그런데 한국 비즈니스, 중국 비즈니스맨들은 재고를 쌓아둬요. 정주 문화예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마당 쓰려고 그러면 마당을 밖으로 쓰면 뭐라 그러셨어요? 안으로 쓰라고. 하나도 버리지 말라. 집에 어머니들 안 버린다고 너무 나무라지 마시라니까요. 그게 우리 민족의 습성이에요. 정주 문화,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쓸 때 있다 너.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유목민들은요, 짐이 많으면 죽음이에요. 계속 옮겨 다녀야 되는데 계속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랍 유목민 출신 비즈니스맨들하고 농경사의 정주 문화에 익숙한 한국이나 중국 사람하고 경쟁하잖아요. 안 돼요. 여기는 1불만 남겨도 팔아버리고 한국 분들은 야 그거 다 쓸 데 있다 놔둬라. 가보면요 30년 된 그 신발 먼지 쌓인 거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것도 다 자산으로 다 기입하고 안 팔리죠. 네. 그래서 아랍 사람 유목민 근처에는 안 가는 게 낫겠다. 네,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대체로 그분들은 굉장히 슬림하고 가볍게 합니다. 한번 참고하십시오. 여러분들 비즈니스 중에도 상상 잘 안 되거나 사업이 실패한다? 재고 관리. 그 재고의 큰 범주에는 물건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사람에 대한 관리를 포함해서 비용에 대한 것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제 경험에는 비즈니스 할 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수익 내기 어려울까? 네. 사실은 여기에 심리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 뉴욕의 택시기사 연구입니다. 네. 뉴욕의 택시기사들의 운행 패턴을 분석하니까 되게 재밌는 패턴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연구가 왜 시작됐냐면 뉴욕에서 택시 잡기가 왜 이렇게 힘들까? 뉴욕에서 택시 잡기가 왜 이렇게 힘들까? 네.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이 뉴욕의 택시기사들께서 손님이 많은 날 이때는 영업을 빨리 끝냅니다. 근데 손님이 없는 날에는 늦게까지 일을 해요. 왜일까요? 자기 목표액이 손님이 많은 날은 일찍 달성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업을 빨리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놀거나 아니면 뭐 가족들이랑 밥 먹고. 근데 손님이 적은 날은 자기 목표액이 안 채워졌죠. 그러니까 택시기사들이 점점 더 많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손님들이 많은 날, 이런 날에는 오늘 좀 많이 일하자. 손님이 좀 없는 날은 오늘은 많이 해도 잘 안 될 테니까 그냥 포기하고 일찍 들어가서 쉬자.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정확히 반대로 한 거예요. 네. 슬슬 이제 주식 투자와의 연관성이 지금 슬슬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A 주식은 20% 지금 수익이 났고 상승해서 B 주식은 20% 하락했어요. 자, 어느 걸 파시겠습니까? 네, 라고 하면 대부분 실제로 보면 A를 팔아요. 왜? 20% 수익이 났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계속해서 수익이 나는 건 놔둬야 돼요. 네. 근데 손실이 고통스러우니까 20% 손실이 난 주식을 오히려 못 파는 거죠. 네. 대부분 패턴을 보면 현재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뭡니까? 장기적으로 더 보유할 만한 것들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잡고 하락하는 거는 이제 보유할 가치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반대로. 네. 그래서 우리가 손실을 그만큼 싫어한다.
뭐에 대해서 손실을 보는 걸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죠. 파는 순간 뭡니까? 내가 손실을 인정하는 순간 네, 확정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또 다른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있죠. 제대로 하는 데는 투자가 뭐냐. 네. 투기와 투자의 차이 어떻게 저희가 설명하느냐 그부터 말씀드릴게요. 투기와 투자는요. 도박과 게임과 비슷해요. 도박할 때는요. 게임할 때랑 뇌가 다르거든요. 도박할 때의 뇌를 보면 뇌를 거의 안 써요. 머리를 거의 안 써요. 다만 갑자기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보상 중추, 즉 쾌감 중추만 꽉 떠요. 언제겠습니까? 오광 떴을 때. 네. 그러니까 도박의 룰은 간단하잖아요. 네. 도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나절이 아니라 단 1시간도 안 돼서 대부분의 룰은 간단하게 일단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도박은 어느 정도 익숙해지자면 2, 3일만 지나도 머리를 안 씁니다. 근데 게임을 할 때는 굉장히 뇌가 많이 활동해요. 왠지 아세요? 게임을 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속 하는 만큼 변화가 생기고 점수가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엄청 써요. 네, 게임을 할 때 보면 오히려 쾌감 중추는 별로 안 떠요. 활성화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뇌의 입장에서 보면 게임은 노동이에요. 상당한 노동이에요. 그래서 게임 자녀 있으신 분들은요, 아이가 게임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자 이제 게임 그만하고 공부해. 이런 뭐예요? 삽질 그만하고 곡괭이질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삽질을 계속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곡괭이질 다 하기 전에 쉬어야죠. 네. 한 번은 그런 부모님이 돼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이게 바로 투기와 투자의 차이예요. 투기는 머리를 안 쓰는 거예요. 오로지 수익률만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게임은 왜 재밌는 줄 아세요? 과정을 즐기기 때문이죠. 네. 내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샀는데 그 회사에 관심도 있고 신문 보면서 이런 신기술이 개발됐어? 저기 CEO는 왜 이런 데 가고 있지? 왜 해외 출장을 이런 데 가지? 이러면 뭡니까? 그건 투자죠. 네. 투자하게 되면 수익률이 떨어져도 나는 뭐가 남아요. 게임을 했을 때 아주 스케일이 큰 게임이나 아니면 복잡한 게임을 하게 되면 게임에서 저도 뭐가 남아요? 기량이 남죠. 기량이라는 게 남고 재밌는 스토리들이 남아요. 우리들이 소비할 수 있는 것들이 되죠. 바로 그렇게 무언가를 샀고 그 다음에 내가 지켜보는 과정에서 그런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게 내가 바로 투자를 해나가면서 세상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알아간다는 거. 그게 바로 투기와 투자의 차이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나의 루틴까지 만들면 진짜 좋은 거예요. 저의 루틴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요, 저를 불러서 강의를 들어주신 그 기업의 주식을 그날 강연료의 한 10% 정도 떼어서 그 회사 주식을 삽니다. 예. 왜냐면 심리학자 불러서 강의 들을 회사는 안 망한다예요. 예. 최소한 공부하는 회사잖아요. 교육하는 회사는 안 망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지난 15년 동안 해서 조금씩 산 겁니다. 네.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 매번 내가 조금씩 산다. 소액씩 정기적으로 투자한다. 말은 쉽지만 절대로 안 되잖아요. 저는 제가 하는 것에 뭐가 있느냐? if, then, when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f, 만약, then, 그렇다면 when, 언제. 루틴이라는 게 습관이잖아요. if와 when과 then이 다 있어야만 습관이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부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탈모 방지약을 2알씩 먹는 거예요. 진짜예요. 네. 슉 보면. 네. 근데 매번 잘 까먹고 잘 안 먹게 돼요. 그러면 if, when, then을 다 넣어야 돼요. 7시에 기상해서 이 닦고 난 다음에 물 마시면 이거 먹는다. 그러니까 언제 뭐뭐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한다. 이런 식으로 일주일만 하면 그게 뇌가 확실하게 루틴으로 저장해 놓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일에 한 번 헬스장 피트니스 센터를 갔다 와서 뉴스를 검색하고 난 다음에 10만 원어치 주식을 산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경우도 있죠. 정말 떨어졌을 때 산다. 근데 늘 경험하시죠? 떨어졌을 땐 돈이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패닉 계좌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패닉 계좌를. 그러니까 공황장 때 아니면
완전히 엉망인 장세일 때 쓰는 용도로 이거는 그 돈을 집어넣어 놓고 현금을 놓고 현금 계좌에 그냥 패닉장 계좌라고 이름을 붙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다른 목적으로 쓰는 돈은 그렇게 투자가 안 되거든요. 제가 2020년 3월 왜 우리 코로나 때 막 난리 났었죠. 한번 쫙 2000 밑으로도 한번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마침 그때 제 책에 인세가 들어온 거예요. 인세가. 그러니까 우연한 돈이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근데 하필이면 그날 저녁이 그 해 가장 주가가 떨어졌던 코로나 초창기에. 그거 딱 보고 오! 그러니까 뭡니까? 평상시에 제가 사고 싶었던 주식이 있었죠. 그게 다 반토막이 아니라 거의 3분의 1 토막씩 나 있어요. 그래서 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외국 연구자들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들이 이러더라고요. 실제로 패닉장이 됐을 때 투자하는 계좌를 따로 만들어야 돼. 대공황용 계좌. 재밌는 건 이게 대공황이 아니면 돈을 못 뺀대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건 당연합니다. 왜냐? 사람이 우리 딸 결혼자금 500만 원, A은행, B은행, 우리 아들 대학 등록금 500만 원 붙여놓으면 되게 웃긴 건 둘 다 500만 원이죠. 근데 왠지 딸을 위해서는 이 은행에서 돈을 찾아야 될 것 같고 아들 대학 등록금은 여기서 찾아야 될 것 같아. 심지어 지금 요 은행 앞인데도 딸 위해서는 저 은행 가야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계좌에 이름을 붙이면 거의 못합니다. 다른 용도로. 그러니까 뭡니까? 패닉용 계좌 혹은 대공황용 계좌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게 평상시에 정말 그런 난리가 났을 때 외에는 돈을 안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큰 돈을 벌었다 치자고요. 설사 복권에 당첨됐다 치자고요. 평범한 우리가 큰 돈 만질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루트가 복권 당첨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권 당첨자들의 상당수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파산합니다. 그러면 이 복권에 당첨됐다가 잘 파산하지 않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던 많은 유태인 가정들은 아이가 한 5살, 6살쯤 되니까 톰, 오늘 너한테 100불이 생기면 어떡할래? 종이에 주고 써보라 그래요. 아이가 갑자기 100불을 내가 가진다는 생각을 하니까 막 10센트, 20센트짜리 뭐 보면서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막 나오면서 막 밤새 적기 시작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옆집 메리한테는 눈깔 사탕 만약에 1불 50센트 정도. 그다음에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우리 형 마크한테는 그냥 지렁이 사탕 1개. 30센트. 거기 이제 그 아이의 위시, 소망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다음 해가 되니까 한 500불로 올리더라고요. 그 다음 해가 되니까 1000불, 2000불, 10,000불 이런 식으로 가면서 제가 참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내가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 제 친구 이제 저한테는 2년 후배죠. 2년 후배인 이 유태인인 친구가 왔는데 책 한 권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종이가 계속해서 한 번에 재본된 게 아니라 여러 세월에 걸쳐서 작성된 종이가 하나에 그냥 재본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했더니 리사의 위시리스트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5살, 6살부터 얘도 적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1억 불이 들어가 있습니다. 100불에서부터 시작한 게 1억 불이 돼 있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얘의 책 한 권에 하고 싶은 것들이에요. 책 한 권에 꿈. 이런 사람들은 복권에 당첨돼도 절대 파산할 수 없습니다. 왜? 그 책에 있는 대로 쓰는데도 시간이 모자라요. 우리가 복권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부자가 됐는데 불행한 사람들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부자는 절대로 꿈이 돼서는 안 됩니다. 목표가 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꿈과 목표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참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려운 질문인데 왜 그러냐면 실제로 제가 많은 기업에서 부장님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드려요. 부장님의 꿈이 뭔가요? 사장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진지하게 다시 여쭤봐요. 사장 되는 건 꿈이 아니고 사장 돼서 뭘 하고 싶으신지가 꿈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행위가 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한국 사람들이 목표는 있는데 꿈이 없어요. 우리가 꿈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꿈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왜? 너무 현실성이 없다고 혹은 지금 네가 해야 될 일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목표는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꿈을 꾸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위시리스트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데요, 참 재밌는 건 이 복권이 위시리스트를 만드는데 진짜 좋은 재료가 됩니다. 예. 저는 출장을 자주 다녀서 이제 KTX나 SRT를 자주 타는데요. 서울에서 만약에 부산을 간다, 서울에서 뭐 광주, 목포를 간다 이럴 때 얼마 전부터 재밌는 필기를 시작합니다. 일단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입장권이 필요해요. 그게 1,000원짜리 복권 한 장이에요. 왜? 내 위시리스트를 그냥 써보려고 했더니 내 양심이 허락하질 않아요. 이성이 너 뭐 하는 거냐고 자꾸 놀려요. 근데 참 신기하죠? 1,000원짜리 복권 한 장을 딱 사서 서울역에서 딱 앉고 그 다음에 선반 펼쳐지니까 거기다 딱 올려놨더니 내 위시리스트를 적어도 아무런 비난이 없어요. 제 양심과 이성에서. 왜? 100억 당첨되기만 하면 얼마든지 어쨌든 0보다는 큰 확률이거든요. 쓰기 시작합니다. 야, 써요. 진짜 시간 잘 가요. 진짜 시간 잘 가고 별의 별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더 신기한 건 내가 맞아 이런 것도 해보고 싶었었지 라고 하는 리스트들이 끊임없이 나와요. 2시간 반 동안 부산을 가는데 진짜 왜 요즘 말 그대로 순삭. 시간이 그냥 갑니다. 자, 그게 바로 확률적으로는 바보 게임이지만 복권의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나의 위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한 번쯤은 우리의 가족 식사에 이 복권을 사가지고 가보시는 건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 가족 식사에.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있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있는 그 가족의 식탁에 가족의 명수만큼 복권을 한번 사가지고 가보시면 어떨까요? 정말 꽤 많은 가정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정말 재밌는 경험들 하게 되실 거예요. 저도 한번 이걸 해봤거든요. 제 아내가 그렇게 남부 스페인에 관심이 많은지 몰랐어요. 그리고 제 아내가 그렇게 스쿠버 다이빙에 관련된 책들을 보는지도 몰랐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음악과 미술 중에 뭘 좋아하는지 몰랐고, 그리고 제 어머니와 제 아버지가 그렇게 멕시코라는 나라에 가보고 싶어 하시는지를 몰랐습니다. 정말 이 복권 한 장으로요, 복권이 당첨된다면 어떡할 거야 엄마? 어떡할 거야 여보? 라고 하는 이 대화 속에서 내 가족과 살면서 10년, 20년, 30년, 아니 내 부모님과 살면서 50년 동안 살면서도 서로가 꺼내지 못했던 현실의 제약 요건이나 우리의 양심과 이성이라고 하는 이 친구들이 이렇게 눌러놨던 진짜 내 가족의 소원, 소망, 위시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런 신비로운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모든 현상의 뿌리에는 달러가 있다. 달러가 핵심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실 저희가 이렇게 막 비트코인을 열띠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것도 그 중심은 달러 때문이라는 게 마치 달러가 이렇게 날개짓을 한번 하니까 비트코인이 막 광풍을 일으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달러의 나비 효과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사실 달러,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이 모든 게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돈이 많이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올라가요. 가치가 떨어지지 돈의 가치가 않을까. 떨어져요. 그렇죠. 돈이 휴지 조각이 되죠. 맞아요. 가치가 떨어지면 물가는 상승하죠. 네. 2차 대전 때 보면 돈 한 박스를 가져다 줘야 빵 한 덩어리를 살 수 있는 초인플레이션 사진이 있습니다. 어머. 한 번쯤 본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맞아. 우와. 어머. 1 빌리언. 1 빌리언 마크. 세상에. 다니엘은 이런 사진 많이 보지 않았어요? 봤어요. 정말 깜짝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가 그 당시는 돈을 손수레다가 놓고 이렇게 빵 사러 가기도 했고. 진짜 종이 조각이네요. 네, 그리고 23년 보니까 이제 그 달걀 하나 있잖아요. 네. 계란 하나에 6월 달에 보통 계란 하나에 800마크 정도였는데 같은 해 12월 달에 계란 하나 얼마였냐면은
3,200억 마크였어요. 3,200억 마크였어요. 하나에? 하나에. 계란 하나에. 와, 에그코인. 에그코인.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반년 안에 이렇게 물가가 올라간 거죠. 우와, 대박이다. 그냥 돈의 가치가 아예 없어져 버렸네요. 미국이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 보시는 바와 같이 1조 3천억 달러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석 달 만에 3조 달러를 풀었어요. 보통 이 정도의 돈을 풀려면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한 6, 7년 걸렸었는데요.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위기를 달러를 푸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한 겁니다. 돈을 풀어서 국채와 주택저당증권을 사들였습니다. 사실 이건 달러가 기축통화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기축통화는 정확히 뭐예요? 여러분 해외여행 간다 그러면 비행기 티켓 끊고 네. 그다음에 뭐 합니까? 환전. 그래요. 달러가 이렇게 여행할 때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무역할 때 가장 많이 필요해요. 그렇죠? 이처럼 국제 간의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통화를 기축통화라고 합니다. 달러는 우리 경제의 바로미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바로미터. 달러가 많이 풀려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 가치는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나라 같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은 사실 불리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돈을 풀 수밖에 없어요. 달러가 많이 풀리니 다 엄청 풀어. 유로화와 엔화도 지지 않으려고 작년에 같이 엄청 돈을 풀었습니다. 그러네요. 세계 금융시장이 같이 출렁거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은 어떻겠습니까? 불안해요. 예, 돈이 많이 풀리니까 불안하시죠? 예. 사실 달러가 많이 풀리면, 즉 약달러면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대체 자산이 강세를 보입니다. 최근에 암호화폐가 급부상한 것도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많이 써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달러랑 연관이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예. 혹시 작년에 금값 많이 올랐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8월까지만 해도 금과 비트코인은 사실은 동행성이 강했어요. 같이. 그런데 그 이후 금과 비트코인이 디커플링 됩니다. 디커플링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작별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D가 들어가니까. 지난번 남자친구랑 헤어졌을 때 아. 디커플링을 했던 걸 서로 빼서 던져. 그게 디커플링이야. 그래서 이미지가 그렇게 굳었잖아요. 그렇죠. 디커플링 이미지. 디커플링이 지금 뭐야? 씁쓸한. 그래프 한번 보시죠. 금과 비트코인 시세인데요. 같은 흐름으로 가다가 작년 10월부터 서로 각자 갈 길을 갑니다. 잘 가. 어머 완전 달라졌네. 왜 그렇지? 어떻게 금이 저렇게 떨어지죠? 왜 이렇게 됐냐면 미국 정부가 금과 은값을 대대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했거든요. 질문인데 금융당국에서 금값, 은값을 규제하는 이유는 그냥 이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은 이렇게 금값이 오른다는 거는 달러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하는 거니까 금값을 또 이렇게 안정화시키려는 건가요? 금값이 오른다는 얘기는 이건 달러에 대한 사실은 불신을 의미해요. 미국으로서는 이 달러에 대한 불신을 사전에 제압하기 위해서 금값을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억누르는 겁니다. 예. 근데 교수님 금이나 은을 이렇게 규제할 수 있는데 그럼 미국이 사실 불안하면 비트코인도 규제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조금은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면 비트코인은 거래소가 세계에 수백 개도 넘어. 그러니까 미국 시장만 규제한다고 해서 그게 쉽게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규제를 하려면 세계 각국들과 이 공조 체제를 갖춰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옛날에 금 거래 자체를 한 40여 년간 아주 못하게 막았던 나라예요. 미국 국민들이 금을 소지하거나 거래하면 10만 달러의 벌금과 10년의 징역을 상리겠다고 해서 미국이 그랬어요? 예, 아니 함부로 공산당도 예단하면 아닌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야, 니네 금 거래하면 안 돼. 이거를 할 수 있어요? 그 금리도 못해요? 예. 금리 정도는 너무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레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예단하기는 지금 위험스러운 거죠. 예. 진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게요. 사실 아무리 비트코인 뉴스가 나와도 뭔가 독자적인 다른 어떤 것과도 이렇게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다 그 시작, 뿌리로 거슬러 올라가면 달러를 많이 찍어내는 것에서 비롯됐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고 아 달러가 남의 나라 돈이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하는 걸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달러가 우리 경제와 내 자신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이제 조금 느껴지십니까? 네, 너무 느껴져요. 너무 느껴져요. 지난 50년간 부자의 핵심은 바로 달러였습니다. 여러분, 청어라고 아세요? 청어 물고기 청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생선. 찬바람 불 때 요즘 참 요거 과메기에. 과메기에 소주 한 잔 끝장나는 건데. 갑자기 청어 얘기는 왜 나온 거예요? 이 한 병 정도의 청어가 자본주의와 달러의 씨앗을 만들어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청어가요? 청어가? 청어가 자본주의의 시작이었다고요? 옛날에 막 조개 껍질로 화폐 대신 사용한 것처럼 막 청어로 거래한 건가요? 네, 그렇기도 했어요. 청어가 진짜 그래요? 동고기라고 그래서 그게 표준화돼서 화폐로도 쓰였어요. 아 동고기. 자,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야기는 6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492년) 스페인 왕국이 이베리아 반도를 통일하면서 기독교 왕국을 천명합니다. 그리고 유대교나 이슬람교도들한테 강제로 개종을 명령하면서 개종하지 않으려면은 3개월 내에 이 땅을 떠나라라고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스페인 왕국에 가장 많이 살았는데 무려 37만 명이 추방길에 올라서 알거지로 비교적 종교의 자유가 있던 네덜란드 저지대 지방으로 가서 정착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로 생업을 먹고 살았다고 그래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청어. 맞습니다. 당시 유럽 전체가 이제 기독교 국가였었는데 금식일이 한 4분의 1 정도 돼요. 그러니까 금식일에는 1년에요? 예, 육식을 못 먹어. 그런데 생선은 먹을 수 있었어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냉장고가 없던 시절이라 이 절임 청어가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그런데 절임 청어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소금. 유대인들이 스페인에서 이 천일염을 들여다 절임 청어를 만들어서 대박이 납니다. 아, 똑똑하다. 그러니까 소금의 상권을 장악한 유대인들이 청어 산업까지도 이제 장악하게 되고 청어가 더 화랑이 되니까 청어를 잡을 고기잡이 배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고기잡이 배뿐만 아니라 화물선도 만들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전 유럽의 화물을 싹쓸이합니다. 그래서 암스테르담이 그 중개무역 기지가 돼요. 그러니까 무역이 발달하면 뭐가 발전하죠? 금융과 보험이에요. 그리고 나서 네덜란드가 동양하고의 무역을 하기 위해서 근대적 의미의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인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식을 서로 잘 교환할 수 있게 주식 거래소도 같이 열어요. 그리고
암스테르담에 전 유럽의 물건이 다 모이다 보니까 돈의 종류가 한 1000가지도 넘어. 그러니까 자기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암스테르담 은행을 만들어서 그거를 길도화로 통일을 해냅니다. 아. 그러니까 세계 첫 번째 중앙은행격인 암스테르담 은행이 설립이 돼요. 청어로부터 이렇게 주식회사, 주식거래에서 중앙은행이 만들어진 게, 그러니까 청어가 자본주의의 씨앗을 잉태했다는 얘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아, 신기하다. 그냥 괜히 알쓸신잡 지금 코너 속의 코너 같이 지금 많이 알고 갑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달러가 갑자기 부상을 하고 이 길더화의 지위를 달러가 가져가게 된 거죠? 예, 네덜란드 좋은 질문 시작인데. 주셨는데요. 네덜란드의 통치자였던 빌렘 3세가 네. 영국 왕이 계승 서열 1위였어요. 네. 이 양반이 영국 왕이 돼서 떠나니까 유대 금융인 8,000명이 왕을 쫓아서 같이 영국으로 넘어가요. 이때 네덜란드 금융이 또 통째로 영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동하는구나. 네덜란드의 빌렘 3세가 영국에 와서는 윌리엄 3세가 돼요. 윌리엄 3세가 이제 왕이 돼서 보니까 프랑스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함선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협조를 구합니다. 당신들이 네덜란드에서 나를 도와줬듯이 이번에도 한 번 더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쟁 기금 모금 기구라는 걸 만들어서 자본을 모아요. 펀드라. 그리고 왕하고 이제 딜을 합니다. 왕께 저희들이 모은 돈을 빌려드리겠습니다. 왕께서는 저희들한테 원금은 갚으실 필요 없고 이자만 매년 8%를 주십시오. 대신 왕께 빌려드리는 이 금괴, 즉 왕의 채무 증서를 담보로 저희들이 은행권을 발권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십시오. 대박. 이거 뭐죠? 무슨 의미죠, 신사임당? 은행이 되는 거죠. 그쵸. 내가 그러니까 화폐 발행권을 갖겠다는 거죠. 와, 나도 이런 멋진 말 한번 해보고 싶다. 돈 찍어낼 수 있는 권리를 줘. 맞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거기에 이자만 갚으면 된다고 하니까 오케이 그러니까요. 라고 이제 딱 답을 그것만 한 들으면. 거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거를 주식회사 영란은행으로 전환을 합니다. 은행으로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왕의 채무증서가 오면은 돈을 찍어서 이제 왕한테 주는 이런 시스템이 된 거죠. 즉 영란은행. 국채와 화폐 발행이 이제 연결된 겁니다. 영란은행은 영국의 중앙은행인데 이게 국가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민간 기업이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예. 주식회사. 그때 당시에 왕이 아니야 그냥 내가 원금까지 다 갚을게. 그러면서 그 권리를 주지 말았어야 되나요? 당시 왕으로서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겠죠. 생각할 여유가 없었구나. 지금 생각하면 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잖아요. 그 지폐가.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금과 종이에다가. 교환하는 증서를 만든다는 건 유대인의 아이디어였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금장들이 금을 생호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금을 받고 금 보관증을 내줬고 그 보관증이 시중에서 화폐 구실을 했었던 시기예요. 아, 실제로 그때도 이미 그렇게 됐고. 그러면은 그때 시중에 돌아다니던 금 보관증을 자기네가 다 통합해서 우리만 찍겠다 이렇게 그 권리를 달라고 한 그렇죠. 거예요. 나중에는 그게 독점화됩니다. 와. 우리 주태야 용식 씨는 언제부터 좀 주식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셨어요? 그게 이제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작년에 이제 계속 연극만 했어요. 근데 연극이 사실 돈이 별로 페이가 세지 않거든요. 코로나 시국도 이제 공연. 네, 코로나 때문에 또 공연도 힘들었고 하니까 주식을 좀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래도 해라 몇만 원이라도 이렇게 계속 추천을 해가지고 오늘 주제 또 딱 맞네요. 네, 그래서 진짜 동학개미 운동에 이제 좀 참여를 하고 싶어서 사실 오늘 그 진짜 뭐야? 동학개미 한 명으로 나온 겁니다. 혹시 그러면 시드머니를
저는 뭐 그렇게 큰 돈은 없고 네. 작은 거 몇 장 정도. 작은 거면은 사실 이게 사람마다 사이즈가 다르거든요. 네. 저는 굉장히 작은 거. 지금 연예계 생활이 몇 년 차? 우리 학교 다닐 때 연예인이잖아. 그러니까 제가 학창 시절 때 노래를 따라 불렀으니까. 예. 진짜 김밥집보다도 훨씬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면 저작권 수입이 엄청 나시겠는데요? 엄청나죠. 네. 제 때가 조금 이제 힘든 시기였어요. CD에서 MP3로 넘어가는 시절이었어요. 과도기. 딱 그때가. 저는 또 계약 자체를 CD 쪽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MP3로 넘어가면서 이제 수익 자체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은. 네. 그때 또 그 시기였구나. 네. 근데 뭐 수입이 그래도 없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때 관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는 어머니 통장으로 다 들어가고 저는 이제 용돈 받았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뭐 돈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고요. 엄마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엄마한테 다 들어갔는데. 그거는 물어봤는데 잘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야, 보통 너 키우는데 다 썼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이제 연기자 생활하면서는 이제 제가 통장 관리하고 네. 있습니다. 그럼 주로 돈이 모인다. 그럼 어디다 두세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그 돈 욕심이 별로 없어요. 제가 그 지난주 방송 봤을 때 막 100억 버신 분 봤는데 하나도 그렇게 부럽진 않고요. 솔직히 조금 부러운데 그렇게 막 제가 체크카드 하나만 쓰거든요. 신용카드는 아예 안 쓰죠. 신용카드 아예 안 써요. 왜요? 약간 뭐 무섭다고 해야 되나? 신용카드가요? 예.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써버릴까 봐. 네. 예. 아니 뭐 네. 적금이라든지 아니면 펀드 뭐 아니면 뭐 주택 청약 통장 이런 거는 전혀 안 하죠. 그런 것들 전혀 안 하고. 전혀 안 하죠. 아니 뭐 어디 동굴에 사세요? 아니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진짜 그대로 계셨네. 사실 근데 이제 적금은 사실 안 하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은행 적금 넣어도 이제 한 자릿수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이제 세금까지 네. 치면 그래도 청약통장 하나 정도는 미래를 대비해서 네. 하나는 좀 만들어 놓으시는 게 그게 또 시기도 중요하잖아요. 네. 빨리빨리 만들어 놓으면. 예, 그나마 다행인 게 돈 관리를 지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아, 예, 근데 예. 이건 진짜 본인이 직접 다 하셔야 됩니다. 아. 예, 그래야 이제 본인의 경제에 대한 관념이 생겨요. 근데 이제 어머니한테 맡기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네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좀 가능하시다면 현재 재무 상태나 이런 게 어떤지 중요하죠. 예, 좀 저희가 알 필요가 있거든요. 네. 우와. 알아야죠. 네네네. 뭐 어차피 오늘 공개하려고 나왔으니까. 네. 네. 굉장히 돈에 관해서는 되게 초연하신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거 또 한순간이거든요. 네. 이따가 눈 보는 거 한번 봐야죠. 네, 저희도 초반에는 형님 안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잖아요. 나도야 점잖게 방송했잖아. 초반에 형님 바디건 빡빡하고 뽀송뽀송했는데 나중에 우리 옷 다 구겨져 있고 저 막 머리 저 뜯고 여기서 앉아 있고 이따가 우리 용식이 형님도 눈 도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체크를 한번 해보죠. 입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입과 지출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3월 수입. 네. 아 3월? 따끈따끈하네요. 야, 이거 되게 쑥스럽구나. 공개하겠습니다. 궁금하다. 수입과 지출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3월 수입. 네. 아 3월? 따끈따끈하네요. 야, 이거 되게 쑥스럽구나. 공개하겠습니다. 궁금하다. 연예인인데. 저 기본참 띄워놓으면 저렇게 되지 않나요? 저런 표를 작성하겠다. 저런 양식을 다운받아가지고 딱 띄우면은 이제 채워주시려고 하는 거 아니죠? 아, 아니에요. 예, 네. 그거 아니고요. 네. 사실입니다. 그러면 3월에는 그래도 수입이 없으셨던 거예요? 예, 작년 이제 12월 달에 연극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공연을 그때 이후로는 시키니까. 네, 계속 한 3달 지금 놀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수입이 조금 들쭉날쭉하신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자기 고정 수입이 사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시드머니를 만들고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없으시잖아요. 좀 들쑥날쑥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빚투를 하게 돼요. 주식 투자를 하고 싶은데 나의 현금 흐름은 지금 막혀 있잖아요. 빚을 끌어다 준 순간 이제 투자가 아니라 약간 투기가 돼버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살다 보면 사람이 숨만 쉬고 살 수는 없어. 그러니까 고정 수입이 없어도 고정적인 지출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 사는데. 용식 우리 선배님께서 지출 비용 3개월치를 완벽하게 증빙을 해주셨어요. 아 3개월치요. 오. 그래 네. 통계를 내보죠. 띄우겠습니다. 오 깜짝이야 또 떠가지고. 어머, 영영영. 그렇죠. 수입이 좀 맨 밑에 빨간색인데 네. 아 영원. 셋 다 0이다. 네. 근데 3달 동안
통신비 10만 원. 2021년 1월. 저렇게 급하신데 조카 부모님 세뱃돈을 주셨어요. 저분들은 저걸로 또 시드머니로 들어가실 거 아닙니까? 남의 시드머니 준 거구나. 네. 남의 시드머니를 지금 본인이 주시고 주식을 시작하려는 의지가 3월 달 마지막에 들어있습니다. 컴퓨터 부품 10만 원. 저 부품을 사서 내가 누구보다 빠르게 주식을 클리어하겠다. 매수 매도를 하겠다. 하드디스크라도 하나 사셨나? 그렇죠, 그렇죠. 되게 SSD. 예리하시네요. 맞죠? 진짜 예리하세요. 그거예요. 그리고 진짜? SSD 카드, 하드 카드예요. 그죠?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저 3달 동안 뭐 의류라든지 그 여가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냥 의식주에 관련된 것만 지금 있고 배달 음식 굉장히 많이 드십니다. 엔겔 지수가 네. 굉장히 높으신 분이네요. 아, 예. 전형적인 백수의 그거네요. 아니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네. 고정 지출은 무조건 나가요. 그리고 총 지출도 적당하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수입이 좀 있으면 여가생활 하셔도 좋은데 그럴 여유는 좀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그래도 잘 억제하고 계시네요. 그죠? 아, 그래요? 그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드머니가 좀 적은 사람. 어쨌든 근데 주식은 알아야 되거든요. 알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투자를 해봐야 돼요. 예.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주식차에 대해서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액이지만 한 번은 해봐야 됩니다. 해보고 나서 천천히 하시면서 이제 내 시드머니는 따로따로 좀 모아가는 거죠. 이거에 저는 약간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 게 10,000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그 대상이랄 게 굉장히 좁고 네. 좀 위험한 주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막 하고. 동전주 이런 말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우리 한국에서는 사실 좀 지금 안 되지만 어떤 S전자를 한 주 사려면 최소 8만 원이 네. 들어가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내가 10,000원 가지고 못 사잖아요. 해외 주식은 만약에 8만 원짜리여도 네. 내가 10,000원어치에 살 수가 있어요. 네, 소수점 단위로. 우와, 신기하다. 주식을 진짜요? 어떻게? 액면 분할이랑 다른 거죠? 다른 겁니다. 아니, 한국 주식도 앱 가는데 그렇게 힘들었는데 미국 주식은 도대체 어떻게 사야 되나요? 근데 그거는 이제 증권사에서 다 친절히 알려드려요. 객장을 한번 네, 방문하셔야 한번 가보시면. 아, 거길 가야 되는. 네, 뭐 정 안 되시면 가시는 게 좋아요. 그걸 제공하는 증권사가 따로 있어요. 약간 다르지만 1,000원어치 살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내가 소수점을 원한다. 나 0.1주를 사고 싶다. 그러면 0.1주 살 수도 있어요. 그럼 진짜 막 1,000원 가지고 내가 진짜 해외 유수의 대기업의 주주가 될 수 있는 거네요. 10개 회사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럼요. 예, 충분히 와. 가능합니다. 정말 낮춰서 소수점 몇 자리까지 0점 몇 가지. 0.01. 0.01까지. 네, 0.01까지. 이거를 이윤을 내려면은 2% 이윤이라고 치면 0.01을 또 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언제 지금 이동하려고 지금 선생님 이거 우리가 언제 이거를 차곡차곡 모여가면 네. 이게 복리가 되고 복리의 네. 마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또 스노우볼을 굴리는 거잖아요. 그럼. 근데 그리고 소액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네. 경제 기사가 다르게 보인다니까 이게. 아,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내가 그 어쨌든 주주니까. 주주고 네. 내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더 유심히 뭐 보게는 되겠죠. 이 소액으로 투자하기 주식이 좀 어렵다 싶은 분들에게 조금 다른 방법도 좀 소개해 주세요. 주식이 좀 투자하기 좀 어렵다면 네. 그 또 펀드도 있어요. 내가 주식은 기업을 세세하게 하나씩은 그래도 알고 투자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펀드는 뭐냐면은 그런 다양한 기업들을 그냥 한 바구니에 담아줘요. 펀드라는 게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종합 네, 거예요? 펀드 세트 투자를-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한 기업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펀드에 보면 뭐 S전자부터 해가지고 뭐 K도 들어가 있고 그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도 또 가입자한테 알려주게 네, 돼 있잖아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 주식형 펀드도 있고 채권형 펀드도 있고요. 되게 종류가 다양합니다. 아니면 나는 미국 기업만 선호를 한다. 그러면 진짜 미국의 뭐 1등부터 10등까지 들어가 있는 펀드도 있고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상품을 고르면 돼요. 그러면 ETF나 펀드를 10,000원으로 할 수 있나요? 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10,000원짜리. 사실 연블리님께 만나서 궁금한 점들이 너무 많으셨잖아요. 저희가 이제 적어주셨는데 자, 그러면 너무 지금 많아요. 직접 우리 연블리님께 와 이제부터 물어볼 수 시작이다.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제 시간만 진짜 기다렸습니다. 시작이다. 와. 이제부터 시작이다. 와. 네. 저희가 지금 뭘까요? 묶어놨거든요. 네. 네. 어디 도망 못 가시게. 네. 사실은 가장 사고 싶은 건 어. 당연히 S전자. 아. 우리가 다 아는 그 S전자. 네. 네. 이거 왜 사고 싶은지 좀 얘기를 해도 되나요? 제가 그럼요. 연블리님 유튜브를 계속 오. 봤어요. 네. 거기에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얘기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죠? 연블리님 아시는 어떤 되게 큰 자산가가 계신데 물어보셨대요, 연블리님이. 네. 그분한테. 어떻게 그렇게 주식 투자해서 성공하셨냐. 네. 매도를 한 적이 없다. 오. 그 얘기 하셨죠? 와, 네. 최악이다.
근데 제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차액 실현을 한 적이 근데 없는데. 그때 말씀하신 게 이제 계속 배당금? 배당금을 계속 받으면 그걸로 계속 사신 거예요. 우와. 네. 새로운 개념이다. 끝까지. 또 하나는 약간 그 평범한 회사원이셨대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자산가가 되셨냐? 그랬더니 자기 30년 동안 매달 월급이 나오면 30년 전부터 삼성 주식을 하나둘씩 샀대. 매달. 그래서 저 어마무시한 그래. 주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거의 액면가에서부터 출발을 하신 거예요. 이분. 그렇다고 들었어요. 액면가 5천원 만 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S전자를 언제 사야 되냐? 아주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난 진짜 이거 물어보고 싶어요. 지난주에 사시라고 하셨는데 나는 언제 사야 되냐? 언제? 근데 두 가지가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한 분 자산가 얘기도 해주셨고 또 삼성전자 하나. 근데 이 두 분의 스타일은 너무 달라요. 뭐냐면 아 그래요? 한 분은 엄청난 분산 투자를 하신 분이에요. 막 몇백 개 종목을. 네. 근데 그 중에 상패도 당하겠죠. 네. 없어져요. 상관이 없어요. 분산 투자를 엄청나게 해놨기 때문에. 매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단 그분이요? 매도를. 아 매도. 매수는 해야죠. 죄송한데 매수를 아는 건 주식을 아예 안 산 거잖아. 죄송합니다. 네. 매도 맞아야죠. 매도 한번 맞아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를 많이 맞아야겠네. 매도 한번 매도 맞아봐야 돼. 네, 매도 맞았네요, 제가. 근데 이제 아까 S전자 하셨던 분은 이제 정반대잖아요. 꾸준히. 그냥 그것만 했는데 이 기업을 너무나 분명히 전 잘 아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세계적인 기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신 건데 그게 정확히 맞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시는 거의 가장 큰 단점은 매달 내 적금을 넣는데 은행 대신에 근데 지금 없어진 기업이 됐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방식이 뭐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준인이 분들은 이 방식은 저는 권유를 안 드려요. 무조건 분산 투자예요. 최소 10기업이. 오, 배워간다. 10개, 10개 해야 됩니다. 기업의 미래는 사실 누구도 몰라요. S전자가 이렇게 잘 됐죠, 결과론적으로. 그때 당시에 잘 될 걸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아닌 기업이 됐을 수도 있고 그런 회사들의 운명을 우린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산 투자를 적절히 하셔야 돼요. 공부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아 그래서 언제 사야 되냐고. 지금. 네. 지금 아니야? 15년 전 렌터주를 사려고 했던 그날이 아니 15년 후에 바로 오늘입니다. 라인 나온지 아니면 내일인지 다음 주인지. 당장 구매 시점. 내가 매수를 네. 눌러야 되는 그 시간요? 아니 근데 잠깐만요. 우리가 이 질문을 할 때 우리는 다 이해하지. 그 마음을 아니까. 근데 주식 전문가 보기에 이 질문이 과연 현명한 질문이 아니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것도 있네요. 맞아요. 쌍방이죠. 네. 물론 아니 뭐 싸게 사야죠. 당연한 베스트 타이밍. 거죠. 예, 당연한데 근데 이제 제가 좀 반문하고 싶어요. 근데 S전자를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제 알고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S전자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좀 아세요? 시가총액이요? 네. 얼마?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주식을 어떻게 보면 지금 사냐 나중에 사냐 그 문제보다도 내가 왜 사는지가 먼저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업을 알아야 되거든요. 기업을 알고 하셔야 되는데 사실 근데 기업을 안다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S전자도 뭐 누구나 알겠지만 그 기업의 세세한 정보까지 아는 거는 쉬운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오늘 제가 정말 쉽게 알 수 있는 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 좋다.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야 돼요. 우리 못 믿고. 알아야 돼. 우리가 보통 S전자면 8만 원이라고 딱 생각하잖아요. 보통 개인 투자분들은 가격만 봐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제일 비싼 기업 중에 하나가 그 화장품 회사 하나 있습니다. L자로 시작하는. 그 회사가 125만 원 정도 돼요. 아, 지금 150만 원이 넘네요. 네네. 150만 원인데 그러면 딱 두 기업을 봤을 때 당연히 LG생활금이 훨씬 비싸 보이죠. 비싼 주식으로 느껴져요. 네, 느껴지는데 시가총액이 뭐냐면 이 주식 수에다가 현재 가격을 곱해요. 이게 주식이 몇 주인지를 알아야. 아니 그걸 여러분이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다 나와 있어요. 검색하면. 자, 왜냐면 S전자 시가총액은 505조 6,406억입니다. 네, 한국 1등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 가치가 10만 원이냐 100만 원이냐의 문제가 아니네요. 가격을 보시면 안 되는 네. 게 화장품에서 너무 비싸 보이고 사실 삼성전자 또 싸 보이잖아요. 네. 근데 시가총액은 S전자가 지금 500조가 넘고 그 L 건강은 지금 한 20조 원대예요. 그러면 차이가 많이 엄청 나요. 발행 네. 주식 그래서- 수가 굉장히 적은 네, 거. 그래서 시총을 왜 자꾸만 보셔야 되냐면 애플이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 시총보다 더 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다 합치면 합쳐도요? 2,000조예요. 근데 애플이 2,000조가 넘어요. 하나가. 아니 근데 시총을 보고 내가 살지 말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자는 거죠. 같은 동종업계에서 선도 기업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 위상이 아닌데 대접을 못 받고 있으면 오를 가능성이 높다. 예. 약간 서글픈 게 예. 분명히 S전자도 A 사과사 못지않게 메모리 아니, 팔고 전화기 파는데 시총이 여기는 2,400조고 여기는 500조면 대접이 너무 박한 거 아닙니까? 그거 억울한 거죠. 한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면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월드 클래스로 보면 화만 낼 게 아니라 그러네. 본인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언제 지금 투자하는 거 맞습니까에 대한 정답은 아직 2천조 안 갔잖아요. 시가총액이. 2,000조가 뭐야? 기업 가치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나. 그러니까요. 상진이 형이 이렇게 억울하는 거 보면은 왜 우리는 이렇게 잘 팔리고 경쟁력이 있는데 그 대접 2천조 대접 못 받아 하면 아직 세계적으로 반도체도 많이 팔고 반도체는 다 들어간다며. 그러니까요. S전자에서 나오셨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일단 시가총액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네. 아, 이 정도로 큰 사이즈구나. 그리고 국내 1등 기업이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좀 보셔야 될 게 그 밑에 보면 이제 재무제표를 우리가 좀 봐야 되거든요. 재무정보? 여기 있다. 재무정보. 재무정보라고 있습니다. 이거요? 재무? 네, 재무를 한번. 어려워 보여. 재무제표가 뭐냐면 네. 한마디로 성적표예요. 매 분기마다 우리 회사가 이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좀 신경 써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일단은 이 주린이 분들이 그래도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저는 그 손익계산서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매출과 이익이 나와 있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무조건 기업은 돈을 벌어야 돼요. 돈 못 버는 기업은 볼 필요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그 영업이익을 좀 보시는 게 좋아요. 영업이익이라고 혹시 보이시죠? 맨 매출액 바로 밑에 있어요. 네, 맨 매출액 밑에 영업이익 있죠. 숫자가 너무 많은데요. 네. 네. 이게 S전자가 2018년도 지금 12월로 나와 있잖아요. 네. 네. 여기 보면 이게 58조입니다. 아 이게 5만 8천 원이 아니었군요. 아니 S전자가 1년을 일했는데 58만 원 벌었으면 심각한 거지. 그래서 저도 계속 궁금해했던 부분이거든요. 아니 근데 시총이 근데 그거밖에 안 돼요? 이렇게 돈 많이 버는데? 왜냐하면 이익의 안정성이 사실 그동안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2019년도로 한번 볼까요? 또 줄었어요. 27% 반토막이 났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약간 A사랑 좀 다른 게 그 애플이란 기업은 사실은 이익 변동성이 낮아요. 꾸준히 성장을 해요. 이것도 이게 되게 사이클이 중요하네. 약해요. 근데 이 S전자는 좀 반도체 산업이 예전에 그랬어요. 확 벌었다가 그죠. 확 까먹어요. 공급과 그러니까 이렇게 안 좋은 반토막이 났던 거고. 그래, 다시 또 올라와서 네. 근데 이제 코로나19가 네. 터지고 나서 사람들이 집에만 있다 보니까 뭐를 합니까? 드라마 보고 네. 너튜브 보고 TV도 바꾸고 게임하고 그거 다 반도체가 다 들어가요. 그런데 반도체 그래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실적이 개선되고 2020년도에 회복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맨 마지막에 있는 위쪽에 2021년 10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올해는 안 끝났잖아요. 네. 올해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예상입니다. 이건 예상. 애널리스트라 그러죠.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 데이터를 다 자기네들이 가공을 해서 예상치를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너무 좋대요. 제가 이제 꼭 정리해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사도 돼요.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제발 이걸 알고 사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사야 되고 확신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